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쿠키 건강TV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나라 의료 감염 관리 문제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기구 멸균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순서로 수술실 감염관리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대한외과감염학회 강중구 회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소개받은 외과 감염학회 회장 강중구입니다. 이 외과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수술기구 멸균도 이 주가 되겠지만, 외과라는 거는 우리 지금으로 보면 현대외과는 1846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역사는 한 4,000년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한 BC 2000년이기 때문에 합치면 한 4,000년 조금 넘는데, 그 중에 무수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렇지만은 진짜 외과라고 현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왜 이쪽에 그 현대외과라고 붙이냐면, 이때부터 소독을 어떻게 할까, 마취를 어떻게 할까, 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소독을 그렇게 한 거고, 제대로 장갑 끼고 한 거는 지금 한 150년이 안 됩니다. 1863년인가 이 할스테드라는 양반이 고무장갑을 비로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에 보면은 감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벤트로 많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크리미아 전쟁이 있는데, 크리미아 전쟁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의학 발전에 영향을 많이 준 전쟁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야 애석하게도 이게 발달하는 그게 됐는데, 크리미아 전쟁이 굉장히 부상자가 많았고, 지금 이 부목이라든지 스프린트 같은 거, 이런 캐스트 같은 거 이런 게 이때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수술실 의료원 감염 관리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염에 관련된 투자를 좀 하시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맨날 수술만 하고 사는 사람인데 참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술 부위 감염은 뭐냐 하면은, 이게 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피부 감염, 그 다음에 근육층에 있는 좀 심부 감염이 있고, 기관, 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신장이라든지 어디 깊은 기관 감염이 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 둘은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감염의 빈도를 봤더니, 병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메르스, 신종플루 이럴 때는 유행일 때는 가장 많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통계도 있는 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듀크 쪽에 나온 데이터인데, 수술 부위 감염이 38% 단연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이런 유행하는 여러 병보다 조금 덮여 있는 게 좀 문제고, 사실은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이 되면 그 영향은 뻔한 거겠죠. 재원 기간이 길어지고 입원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가 장애가 발생하든지 사망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 이런 거 쪽에는 감염돼도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요즘에 연세도 많은 분들도 많고, 당뇨 있고 여러 가지 드시는 분도 있고, 면역제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감염되면은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뇌도 있죠. 우리 척추 있지. 인공관절도 감염되면은 이거 다시 빼야 됩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식을 한다든지, 이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외과 감염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용역을 받아서 이게 감염률을 내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염률이 전체적으로 수술의 4.9%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많은 거는 직장이나 대장 수술하는데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변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래서 그 유사한 보고들도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없어서 그러냐?
지침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많이 그래도 정부에서 만들고 그래서 수술 뭐 예방적 항생제는 1시간 내에 투여하자. 그다음에 혈당은 어떻게 조절하고 뭐 이 배에 있는 털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상처는 절개창은 이렇게 이런 일회용 그 비닐포 같은 건데 덮어서 해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방이 얼만큼 가능하냐? 약 한 보고자에 따라서 35에서 60%라고 하지만 약 한 40%는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40%는 막을 수 있다. 뭐 그렇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적절한 수술실 환경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조금 뒤에 나왔죠. 모든 수술실이 대형 병원처럼 되느냐? 지금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회용 물품과 기구 재사용 이거는 법적으로 된 거는 이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장비의 철저한 소독. 그다음에 우리나라 감염 관리 실태와 이런 지침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많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정부에서 잘 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병원에서는 신종 플루나 뭐 다른 이렇게 감염 오면은 그 관리할 사람들은 많은데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려서 외과에 뭐 수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할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전국의 감염관리실의 실장은 전부 다 누구냐? 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수술 쪽은 잘 솔직한 얘기로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외과계 의사나 담당자들이 감염관리실이 있어야 비록 이게 오픈이 돼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술실 환경 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일단은 수술실이라는 거는 내부보다 압력이 딴 데보다 높아야 됩니다. 바깥 더러운 공기가 들어오기 전에 올 수 없게. 그래서 양압이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를 순환을 시켜서 소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미국도 보면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는 뭐 한 시간에 최소한 얼마? 15번. 3번은 완전히 공기를 바꿔라. 그 다음에 헤파 필터 같은 이런 걸 써서 공조를 해서 공기를 깨끗이 만들어라. 라미나 플로우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시스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요즘에 논란이 많아서 이거는 좀 아닌 거로 보이고 그래서 수술실은 어떻게 만들어라 이게 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연 모든 수술실이 전국에 있는 수술실이 돼 있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외과 감염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용역을 받아서 이 전국에 대형 병원을 위주로 조사한 겁니다. 165개를. 양압 유지하는 데가 79%, 감염 환자 수술이 6%, 헤파 필터가 77% 정도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100%로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어떤 거를 노력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수술실의 그 수술 의료기구 세척하고 멸균은 어떠냐? 이 의료기구라면은 병원에 쓰는 모든 게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조직을 자르는 가위, 꿈에는 리드롤더라고 그 우리나라 말로 참 해석하기도 그런데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조직을 잡는 거 뭐 다 이게 핀셋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수술실만 쓰는 게 아니고 외래에도 씁니다. 다 합쳐서 의료기구고 수술실에서 쓰는 거는 특별히 이제 요걸 이름을 붙이는 건데 외래에서 쓰는 것도 다 수술 소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술기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수술기구는 소모품입니다. 이게 이런 수술기구들이 새로 만든 거니까 뭐 무한히 쓸 것 같지만 이게 소모품에 2, 3년 되면 이빨이 망가지고 다 그래서 되게 그 익스파이 데이트가 2, 3년 정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는 소독을 소독하면 되는 거고 일회용용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회용품은 워낙에 일회용품 된 거는 환자한테 사용한 경우하고 사용하지 않고 부속되던 게 있습니다. 쓰려고 했는데 안 쓴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대여기구. 자, 수술기구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병원별의 관리 지침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멸균기들이 제일 첫 번째가 고온 멸균기. 아주 고온에다가 이제 뭐 하는 거. 이건 옛날에 이제 쓰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이 플라즈마 멸균기라든지 뭐 이오케스 이런 거 옛날에 서 플라즈마 멸균기라든지 포르말린 멸균기라든지 이런 거는 더 세부적인 최근에 나오는 장비들이 나오면 이 소독을 옛날 그걸 못 하거든요. 내시경 장비를 갖다 고온에다가 삶아버리면 이게 다 녹아버리니까 못 합니다. 이런 소독기들을 병원이 사실은 다 갖춰야 되는 거지. 로봇을 한다 그러면 로봇 수술기 소독기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좀 다르다고. 그럼 그게 뭐 한두 푼 아니냐면 그렇게 한 1억 5천만 원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이런 인프라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좀 이제 모든 전국으로 봤을 때 어떠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자, 이 기구 재처리는 하여간 이 나중에 멸균실에서 얘기가 그건 간단하겠습니다. 세척하고 뭐 이 멸균하고 보관하고 이런 프로세싱과 누가치고 이거 하면은 뭐 피도 있고 뭐 조직 뭐 이런 것도 있는 걸 씻어서 세척을 해가지고 다 또 또 녹이 쓴 거 뭐 제대로 움직이나 뭐 녹슨 거 움직이는 거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걸 갖다가 수술 넣으면 또 외과의사들이 난리치니까 이 다 우리 간호사들이 친절한 간호사들이 다 해요. 그래서 이게 멸균 저장합니다. 왜 소독이 어렵냐? 이게 내시경 같은 게 많고요. 위내시경만 있냐? 복강경 수술은 전부 내시경 요즘에 그 내시경이 들어가서 우리 수술 화면을 비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이런 것들은 로봇 수술기구인데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씻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사실 이게. 그래서 외과 간호사가 정형외과 간호사 이 기구를 잘 모릅니다. 이비인후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보다 이제 요새는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방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병원에 나름대로 지침을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래도 일부 병원이나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침에 맞게 잘하도록 노력을 하게 하고 평가를 좀 해서 하는 게 좋겠고 이 장비들이 모두 복가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진료과 특성도 많고 그래서 전문화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기 수술 수가에 그 소독 뭐 다 있다 그러는데 그거 좀 너무하신 것 같고 아마 수술 관리료나 이런 거를 조금 병원에다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일회용 수술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회용 수술기구는 이게 문제는 이게 싸면은 괜찮은데 또 이 고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일회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병원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사용에 대한 문제, 재처리 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병원이 항상 이게 우리 학회나 이런 데 외과 의사들이 하고 수술 간호사들 뭐 멸균 쪽도 마찬가지고 이거 가슴 아파하는 데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이제 그 복강경 수술할 때 투관침이에요. 이건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이거는 일회용 쓰고 버려도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런 거 보세요. 요거는 그 드릴이나 이 버라고 조직 뼈를 가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셋업돼가 아까 그 수술 기구 재사용 기구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일회용으로 이게 등재받아 일회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 어떡하냐 다 버려요. 이게 한 얼마나 하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 정도 합니다. 참 이게 보면은 굉장히 저 가격 여러 가지 그 다른 거에 대비 참 우리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치료제로가 이게 치료제로에는 뭐 기구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 용어가 좀 헷갈리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에 쓰는 모든 재료, 일회용 뭐 포함해서 의료기기에 게 이제 인공관절 같은 거 다 포함됩니다. 약사법에 붕대가 정의되어 있고 인체조직안전법에 대해서 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공산품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한 3만 개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보면은 그 일회용 주사위 관련된 거는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쓰면은 면허 취소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일회용 주사용품 외에도 일회용 의료용품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래만 한 사람한테만 써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실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게 참 이 돈이 이제 문제인데 일회용 제품은 국내 의료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재사용에 대한 허용 기준은 없다 이거야. 다시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일회용은 재사용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쓰느냐? 수술비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술기구에 되어 있다는데 과연 보상이 되느냐? 환자에게 처방을 못하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니까. 실제 급여 기준하고 실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디스포자블로 이제 일회용으로 나오는데 10개씩, 20개씩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 돈으로 주는 거는 2개 쓰면 2개만 주거든. 10개 단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8개는 어떡하냐, 병원에. 그 다음에 정액수가 몇 개를 쓰든지 간에 일정하게 주는 거, 어떻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환자 비용을 줄여주려고. 이래 또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거 좀 너무 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되냐? 10%에서 한 30% 정도까지 지금 보상이 되는 것 같다. 이게 뭐 많은 예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병원도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 제대로 보상을 하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동 봉합기류인데 여기는 인정 기준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임상을 다 우리도 다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쓰는 건데. 그래서 임상 현실에 맞게 좀 그거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일회용 포모 재사용하면 뭐냐? 수술 감염률이 증가하고 뭐 환자 안전이 문제 되는 거죠. 이게 법적인 문제. 딱 뭐 다른 말 빼고 그런 거고. 그래서 외과라는 거는 이 보십시오. 이게 여기 왜 수술은 그 원가가 76%만 돼야 되는 건지. 그러고 이제 조정 행기 90% 현재 조정하고 있는데 병원이라는 것은 검체하고 영상 검사 많이 해갖고 수익 내는 구조밖에 안 돼 있잖아요. 현재는. 어디 지금 뭐 행위별 그 수까지가 3개가 있습니다. 행위별 기존 DRG 심포가 있는데 어느 것도 지금 반영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원래 다행히 2018년에 환자 안전 및 감염에 대한 이 보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기대하고 뭐 자료나 뭐 이런 거 적극 협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회용 품은 일회만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환자에게 사용한 거는 일회용 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게 외국도 그렇습니다. 맞고 사용하지 않고 부속된 거는 재처리에 대한 공식적인 그것도 일회용인데 재처리했으니까 법적으로 이걸 해결해 줘야 되고 정액 수가를 현실화하고 급여 기준 개선을 하고 병원은 사용한 만큼 그 신청을 하고 보험 재정도 이게 뭐 좀 들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 뭐 급여의 비급여의 급여와 뭐 적정 의료 수가 그렇기 때문에 환자 안전을 고려해서 아마 좀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외과 의사들의 소망입니다. 대여기구는 뭐냐 하면 수술을 하는데 그 기구들을 다른데 그 업체들로부터 빌려서 하는 걸 대여기구라 그럽니다. 대여기구를 왜 쓰냐면 끊임없이 변하는 수술에 이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빈도가 많으면 병원에서 그 대여기구 그걸 사야죠. 사야 되고 자주 하지 않는 수술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 너무 같은 수술도 다양한 그 업체들마다 또 이렇게 다양한 기구가 있으니까 다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그래서 이건 아마 다 사지 못하는 건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처리 과정은 일반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단 좀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이 늦게 오니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킥 서비스로 오고 뭐 수술 바로 직전에 오니까 이 소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수술해서 뭔 감염 환자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를 제가 여기다 정리했습니다. 관리 지침도 문제고 병원 내 지침도 좀 문제고 업체 지침도 문제다. 그래서 시스템은 어떻게 이런 거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대기구는 수술 세트에 대한 그 관리 지침을 추적 관리 시스템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환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구 내 리스트가 워낙 복잡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없어요. 무슨 기계가 뭐 왔는지. 그런 리스트도 좀 관리를 하고 세균 세척 멸균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도 소독기 다 제가 시간을 말씀 못 드렸지만 다 1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주고 검수할 수 있도록 수속 기구 목록하고 세척 멸균 제조사 지침도 또 있어야 우리가 다 이게 소독 방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은 되는 거지 수술 대여기구로 모조리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더라. 이거는 지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해놨고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수술 부위 감염은 예방이 중요하다.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 그 법적으로 좀 해가지고 해야 병원들이 움직이니까 좀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시설 개선이나 환경은 좀 투자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수술 기구는 재사용을 위한 거는 조금 더 지침 준수와 평가를 통해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일회용은 진짜 일회용으로 쓸 거, 일회용으로 등재받은 거는 어떻게 할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보험 재정을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환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이 완전히 그 생각을 바꿔야지 이게 되지. 그냥 뭐 조금 줘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재사용하는 거는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급여 기준도 심평원에서 조금 더 융통성으로 가지고 병원에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대여기구 소득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지침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학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외과감염학회 강중우 회장님의 주제 발표 함께 하셨고요. 다음은 국내 재사용 의료기구 멸균 수준 향상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병원 중앙공급 간호사회의 김지인 기획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발표해야 될 내용들은 지금 현재 오늘의 주 의제가 의료기구, 병원 의료, 재사용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을 왜 잘해야 하느냐, 환자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받았고, 그것 중심으로 되도록이면 이제 쉽게 알려드리고자 여러 가지 직연들, 국내의 직연들을 이제 참조를 했었고,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정책적 부분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고려를 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어찌됐던 저희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감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이제 명확한데요. 2017년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구 물품의 올바른 소독과 멸균은 감염 예방에 필수적이다. 의료 감염 예방의 1차 방어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CDC 가이드라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감염관리 부분에서 가장 일반화되어져 있는 직연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CDC 가이드라인 질병관리본부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이제 얘기한 바로는 재사용 가능한 의료기구의 올바른 재처리는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내 의료법을 살펴보시면 명시되어 있어서 36조 7호에 또 7호에 의거해서 의료기관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를 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 그러면 그 관리 기준은 무엇이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사용기구 물품 소독 지침, 이 내용에는 어떤 걸 해라, 그러니까 고준위 소독이 뭐고 저준위 소독이 뭐다 라고 이미 다 명시를 하고 있고, 기구별 소독 수준은 어떻게 가져가라, 위험한 수준, 낮은 수준 어떻게 가져가라, 그 다음에 멸균 및 소독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라, 그 다음에 멸균할 때 어떤 주의사항을 해서 올바르게 처리를 해라, 이런 것들까지 이미 다 명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 2017년에 이제 공고한 내용인데요. 올바른 소독과 멸균을 위해서 기관에서는 재처리 규정을 올바르게 문서화 규정하라 되어져 있고, 재처리 과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체계화를 시켜서 문서화하라. 그리고 질관리를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재처리 방법을 도입을 할 때는 의료기구나 기기를 도입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재처리 과정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라. 지금 그런 내용들이고,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직원들은 재처리 과정을 잘할 수 있게 훈련하고 교육해라.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인증 조사 기준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떨어뜨려 주는 기준에는 이미 감염관리 체계 안에서 병원의 의료기관의 가장 큰 틀인 환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감염관리 체계 안에서 이미 그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염 예방과 관리 구축 운영 내에 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와 세척 소독 멸균 과정에 대한 감염관리를 명시를 하고 있고, 그 상세 내역으로는 소독과 멸균 세탁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라는 내용들이 이미 잘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수검 부서는 이제 주로 소독과 멸균을 담당하는 중앙공급 부서가 이제 거의 수검에 이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맞추려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좀 이해가 수월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소독, 세척, 멸균 과정, 감염 관리 규정 갖춰라. 같습니다. 아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올바른 멸균 소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세척, 소독, 멸균기 관리, 물품 관리, 또 구역 구분, 오염된 물품, 청결한 물품 섞이지 않게, 고차감을 일으키지 않게 잘 관리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중앙공급실은 멸균 관리를 하라 그러는데 예시는 어떤 기구들이냐? 내시경기구, 수술기구, 그 다음에 마취기구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라라고 명시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멸균을 잘할 수 있게 멸균기도 제대로 잘 관리를 해야 하고 멸균 후에는 그 효과 검증을 하기 위한 각종 인디케이터들 검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라. 확인 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이미 다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 직연은 어떤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미 가이드라인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미 전 과정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해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미 명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앱식 가이드라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러면 재처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장비 도입 시에 기관 차원에서 논의를 해라. 이걸 잘 할 수 있는지 어쩌리를 논의를 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고, 특이한 만한 사항들은 재처리를 중앙화해라. 통제가 쉽게 잘 관리할 수 있게 전문적으로 라는 것이 이제 특별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국내 지침이나 법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재처리를 중앙화를 해야 하느냐? CD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미 카테고리 2로 약화과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고려할 만한 사항 수준으로 세척, 소독, 멸균은 품질 통제가 쉬운 중앙공급부에서 수행해라. 이미 2008년도부터 이제 지침을 공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러면 왜 거기서 해야 하느냐? 세척, 소독, 검수, 포장, 멸균 이 모든 재처리 과정을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작업이 가능한, 그래서 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관련한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물품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부서이다. 왜냐하면 그 본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진료부서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환자를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니까 진료부서의 환자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더 적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료부서라고 하면 외래뿐만 아니라 병동진료, 그 다음에 수술실 진료, 시술장, 각 시술장의 진료도 다 진료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 진료 부서들이 시술을 잘할 수 있게, 수술을 잘할 수 있게, 외래 진료를 잘 볼 수 있게, 병동 진료를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라, 집중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지침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WHO에서는 중앙화 오염 제거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품질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잘 통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잘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이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내의 멸균의 이제 현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외 지침을 비교를 하면 주요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봤는데 올바른 정책과 지침 필요하다. 제대로 그대로 준수해라. 그 다음에 확인 단계 반드시 필요하다. 전 과정을 확인하고 검증해라. 질관리해라. 제대로. 그 다음에 중앙화해라.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직원 제대로 할 수 있게 교육하고 훈련해라. 이게 우리 국내 스탠다드와 커다란 다른 강조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이제 좀 살펴봤더니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의료 관련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제 결과를 살펴봤더니 35.3%의 의료기구 그러니까 기관에서 의료기구 멸균 후에 이제 결과 확인 미생을 하는 그 결과가 나서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겠죠. 멸균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부소독 상태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상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결과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는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재처리 업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가장 예전부터 중앙화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제 2017년 저희 분야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60개 기관에서 이제 응답을 주셨고 33.1%만 전처리 과정을 전적으로 수행을 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의 시사점은 여전히 국내에서는 수술기구의 이제 중앙화 재처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단계적으로라도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내용을 살펴봤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뭐가 문제여서 못 하고 있는 건가? 봤더니 2013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 용역 사업으로 대한 감염관리 간호사에서 이제 주관한 이제 실태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결론은 물품 부족하다, 인력 부족하다, 공간 부족하다, 통제하는 부서가 부재다,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게 주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 정부에서 내놓으신 이제 예방 관리를 위해서 정부 종합 대책을 살펴봤어요. 주요 내용으로는 소독과 멸균 제대로 할 수 있게 지도 감독 강화하시겠다. 그다음에 의료용, 일회용 의료기기 이제 재사용하지 않게 수교 조정 현실화시키겠다. 두 번째, 그다음에 재사용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전반에 대해서 금지 규정 만들겠다. 그다음에 재사용 의료기기의 소독과 멸균 안전한 재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가이드라인은 너무나 넘치고도 훌륭합니다. 근데 단지 그걸 준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문제입니다. 그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회용 정보 관리해서 추적 관리해서 제대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겠다. 이 내용들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봤었고, 그래서 의료기구 재처리에 대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직원들도 살펴보고 조사 실태 조사도 해봤더니 저희는 재처리 업무를 탈중앙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단계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세척과 여기는 이제 FDA에서 공고하는 수준이에요. 환자 안전을 위해서 건강기관에서 이제 재처리 과정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했더니 사용부서에서 1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단 유기물은 가장 빨리 제거가 돼야 돼요. 뭐 늦게 제거된 바이오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균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재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래서 세척, 소독, 멸균을 어찌 됐던 탈중앙화하지 않고 이제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중앙에서 한꺼번에 제대로 질 관리를 하면서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게 하라.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일회용 의료기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재처리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재사용 기구에 대한 것들 왜 그러면 일회용 기구 다 사용해버리지? 라는 의문점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재사용 금지에 대한 일회용 주사용품에 대한 이제 재사용 금지는 최근에 이제 발령된 거죠. 2018년 8월 14일 제4조 6항의 시행규칙 39조 3에 지금 명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신체의약품 그러니까 지방들 투여 채취하기는 주사기, 수색 용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약을 위한 병원에서 말하는 투약을 위한 디바이스는 일회용을 사용할 때 다 폐기해라. 한번 쓰고 다 버려라. 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요약해 보면 재사용 가능한 의료기구는 일회용으로 대체할 근거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국내의 직연이든 국외의 직연이든. 그렇고 재사용 의료기구는 이제 일회용 의료기구 다 장단점이 있죠. 각기. 다 장단점이 있어서 만약에 재사용 의료기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면 제조자의 지침을 제대로 따라서 올바른 재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일회용 의료기구는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에는 뭐 재사용하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없어서 그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일일 사용을 원칙을 하되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들을 국내의 상황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고 정부 정책상 이런 부분은 이 정도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지침이나 규제 사항들이 나오면 저희는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 내용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앞서서 왜 멸균이 중요한지 국내의 직연을 갖고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이제 문제점도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결론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이거더라고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선순위로 공고를 하는 것처럼 중앙화해라. 잘할 수 있게 전문적으로 질 관리를 해라. 라고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력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해줘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라. 시설과 환경 수없이 많은 오롯이 지금 현재는 이게 기간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든단 말이에요. 오롯이 기간에만 떠안기지 말고 정부 정책상 이왕 잘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제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의료기구 재처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느 곳에 제대로 지원을 해줘서 그 부서가 정말로 제대로 잘 할 수 있게를 고민을 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펴지게 하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의료기구에 대한 이제 적격환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중앙공급실에 대한 적절한 인력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병상수가 크거나 이러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실제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 간호사 하나 없는 데가 거의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멸균 과정을 모니터링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제품도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그런 소모품들이 멸균 포장되거나 이제 인디게이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건 이제 식약처나 이런 데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사용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 이제 많이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나라 정책적으로 인증평가조차 자체가 이미 굉장히 기준들이 까다롭거든요. 저희가 실제 받아보면, 현장에서 받아보면 이미 뭐 JCI 인증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인증 기준 그 못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몇 달 그러니까 거의 그걸 준비를 하기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잘 꼼꼼히 들으셔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가이드라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랬고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재처리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패널 발표 이어가 볼 텐데요. 각 패널 분들께 지금 시간 한 5분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임상 현장에서 바라보는 의료 감염 관리 현황이라는 주제로 병원 수술 간호사회 이선영 정보이사님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술 간호사회 간호사 이선영입니다. 일단 두 분 학기장님하고 또 공급 간호사의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수술실에서 어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잠깐 이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술실 간호사가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수술실 간호사는 항상 수술 팀원으로 수술을 지원하는 업무로만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수술실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들은 수술실에 환자들이 입실을 해서 퇴실을 할 때까지 안전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환자 안전하고 그 멸균 관련된 거는 수술실 간호사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앞에서 두 분 발표하시면서 이제 규정이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엄청 얘기하셨는데, 사실 수술실 간호사는 가이드라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간호사들이 수술실에서 간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이드라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재사용 기구 관련된 문제가 오늘의 이슈이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기구는 일단 재사용되는 기구가 있고 일회용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재사용될 수 있는, 법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지침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그 지침들을 병원에서 수술실이나 공급실에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 멸균 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세척되고 멸균되고 포장되고 보관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하는 과정들에서 전부 다 인력 부분과 시간 부분과 또 그 비용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있는 지침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가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력 부분하고 그 멸균 과정 이런 것들을 준수하기 위한 그 시간이나 그 수가들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아까 또 공급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기구들이 세척되고 멸균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사실 아까 강준구 회장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구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미세화되고 정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설프게 그 보조 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이 세척하고 멸균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서는 당연히 공급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공급 간호사에서 그 실태 조사할 때 말씀을 주셨지만 30% 정도에서만 이제 중앙으로 되고 있고 그 외 부서에서는 수술실과
뭐 그 외 부서들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수술실 간호사에서 실태 조사에 한 거에 의하면 사실은 25% 미만 정도에서만 중앙 공급실에서 이런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중앙화는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수술실 간호사들이 수술 간호 업무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기구 중에서 일회용 그 기구입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디에서도 지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지 사실 저희는 고민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회용 기구는요, 일회용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일회용 기구를 뭐 재사용하는 지침, 이거는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기구는 일회용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일회용으로 쓸 수 있게끔 수가를 현실화하거나 아니면 일회용 기구가 아니고 일회용 기구를 다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아니면 재처리가 가능한 전문적인 기관의 의뢰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일회용은 일회용입니다. 그것들을 재사용한다고 하면 일단 일회용을 처음에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내구성도 기대할 수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척이나 멸균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속히 마련이 되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런 안전하게 되어 있는 기준 한에서 수술실 간호사들이 업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여 기구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는 아니고요. 뭐 선진화되어 있는 일부 병원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실태인 거고, 의료계가 순식간에 발전하고 있고, 날마다 발전하고 있고, 그 수술 기구도 발전하고 있고, 임플란트도 발전하고 있고, 기구는 점점 더 세밀화되지면서 정밀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처 병원에서 모든 기구들을 보유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세대가 바뀌는 것처럼 기구들도 계속 세대 교체를 합니다. 근데 이게 턴오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구들을 수술방에서 보유할 수도 없고 공간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여 기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몸에 삽입되어지는 임플란트랑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여 기구라는 건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구들인 거거든요. 그 임플란트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적용할 수는 당연히 없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안전하게 환자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관리 지침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간호사들이 멸균이라는 것을 목숨처럼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멸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척하고 멸균하는 이런 과정에 드는 기본적인 시간들, 기구들이 병원에 도착해서 저희가 기구 검수를 하고 세척하고 멸균하고 환자에게 적용할 때까지는 최소 6시간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그 지침을 말씀하셨지만 그걸 안전하게 세척하고 멸균하고 적용하는 일로 최소한 시간,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지침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느 병원에서 어떤 환자한테 적용을 했는지 추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기 그 추적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뭐 그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업체나 또 의료기관에서 그것들에 대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임플란트 삽입되는 그 임플란트도 중요하지만 그 임플란트를 삽입하기 위한 기구들의 세척이나 멸균이나 그 사용 과정들도 모두 추적 관리가 돼야 되는 게 현실인데 지금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항상 수술실 간호사들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언제 멸균해야 되는지, 수술 스케줄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집도과 선생님과 상의를 끊임없이 하면서 되고 있고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아니면 대여 기구에 대해서 그 의료 관련된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뜰 때마다 저희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침을 가지고, 원내 지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마치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술실 간호사들은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세척하고 멸균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외과 감염학회 때 발표를 드릴 때
그 헌법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국민의 보건은 의료인을 배제한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사실 받습니다. 의료인들도 분명히 국민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의료인들이 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나 환경들을 조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자단체연합회 안기정 대표께서 사례를 통해 본 의료기구 안전한 재사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공부를 좀 제대로 한 적이 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준비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의료기관 평가 인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환자들 단체에서 아무리 이 병원 내 여러 가지 서비스나 아무리 이게 민원을 제기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뀐데 제가 의료기관 평가 인정의 기준이 바뀌니까 싹 다 바뀌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 옛날에 의료기관 평가 인정이 만들기 전에 그런 환자 단체, 시민 단체도 같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고. 우리가 힘없지만 그 기준만 바꾸면 다 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인정제도, 자율적 인정제도로 바뀔 때 제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막상 이제 인정을 받고 나니까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달라진 걸 별로 못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 인정이 비록 국민들이 잘 이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많은 게 달라졌고 그게 어느 순간인가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그 의료기기 멸균 같은 수술실의 감염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감염 사고 같은 게 안 나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뭐 많이 느끼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인정제도 도입돼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잘 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염 문제 같아요. 수술실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까 뭐 냉장고가 너무 옛날 거라든지 아까 각종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각종 기구들이 너무 옛날 거라든지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표가 잘 안 날 뿐이지 환자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된데도 불구하고 별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옆에 계신 정은영 과장님하고 각종 뭐 수술실 완전이나 수없이 많이 가는데 우리는 뭐 거대 담론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대 담론, 뭐 등급 같은 거나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오늘 듣다 보니까 정말 안전의 최접점에 있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공부가 됐다는 게 제가 이쪽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위원회 중에서 환자안전 그 위원회에 제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제가 또 건강보험 절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안전과 재정 문제를 참여하고 있어서 더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오늘 발표를 많이 주셨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왜 약하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제안들은요 다 하는 이야기예요. 의료의 질 향상이나 환자 안전에 관련된 이 모든 그 영역대에 있는 측에서 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가이드라인. 그래서 다 모여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된다. 두 번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인력 아주 부족하고 더 교육시키고 해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 투입해야 된다. 재정 이제 그걸 수가든 국고든 투입하고 네 번째 이제 평가해야 된다. 그냥 돈 다 주면 안 되니까 평가하면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중앙공급이나 뭐 수술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부족하고 저는 아까 중간에 나오긴 나왔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지표로 해야 되나 결과로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로 환자들이 좋아지고 재정이 결과 얼마 줄어졌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그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좋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 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아까 너무 아직 아까 대여 기구는 제가 대여 기구는 이제 감은 오는데 아직 정확히 이해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렇고 재처리 과정도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딱 박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회용은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일회용은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한 거는 무조건 재사용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적 근거도 만들고 또 이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지침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일회용은 일회용인데
그 중에서도 재사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하면 그 제가 환자단체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그 임의 비급여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걸 하면서 제가 인생을 내가 환자 운동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골수검사 파넬입니다. 그게 그 골수검사 파넬. 그 당시에 상급종합병원 무균실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은 다 그 골수검사 파넬을 재사용해서 평균 10회 이상 재사용했거든. 수가도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하나당 별도 산진이 불가니까 실제 골수검사의 수가에 치면 10회 한 5천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10번 재사용하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그 당시 그게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이 바늘을 사용했고 일회용으로 사용했다고 이야기. 그 진실 공방했죠. 일회용으로 사용했고 사용한 이유는 뭐냐? 환자 안전에 그만큼 더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크게 그냥 다른 그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만 그 일회용 사용하고 다른 모든 병원은 다 재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성모 임의비가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태가 발생하고 난 뒤에 막 논의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골수검사 바늘 재사용하는 게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일회용으로 모든 병원이 다 바뀌게 됐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걸 알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재사용하는지도 몰랐고요. 뭐 일회용 사용하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길었지만 오늘 이런 토론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통해 가지고 이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걸 발표해 주셨던 거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많이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관심 갖고 또 환자 안전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소리도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께서 재사용 의료기구 관리 현황에 대한 지적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의 오준엽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염 쪽 취재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기사를 좀 쓰게 됐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 취재를 하게 된 거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사용기구나 물품 소독 멸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작년 6월달이거든요. 그때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고 일부 결과에 대한 공개를 했고요. 그 전체 공개는 하진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감시, 아까 소독멸균에 대한 추가 조사들을 조금 실태 조사들을 좀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대목동 사건이 터지면서 이 포인트가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지면서 소독멸균이나 이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제 일회용 기구 사용이라던가 아니면 그 감염에 대한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올해 6월달에 발표가 된 종합대책이거든요. 근데 이 종합대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실태조사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하면서 일부 조금 누락되거나 혹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사실 생긴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한 3가지 정도가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소독 멸균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실태조사가 그걸 위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정작 대책은 그냥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검토나 관리 기전이 필요하다, 이런 한 줄 정도의 설명이 끝이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방안들을 크게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걸 그러면 어떻게 감염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 감염을 각 병원에서 이루어낼 것이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비용 지원이라든가 수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다 검토 중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고 좀 구체화가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뭐 그 지침이나 혹은 뭐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밝히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제 뭐 소독 멸균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사용 기구에 대한 지침. 그러니까 지금 앞서 계속 발제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회용은 일회용이라고 해서 원래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실태 조사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실제로 일회용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재사용이 실제 수술실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걸 얘기를 안 해주셔서 네, 제가 뭐 기사를 쓰긴 했지만 그 일회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상당수 100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물품들이 재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이거를 재사용할 수 없다라고 일회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 일회용으로 규정이 되어야 하느냐부터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일회용으로 만약에 분류가 되었다면 이게 과연 적정한 비용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나를 썼는데 하나를 청구를 할 수 있게 시스템 수가 체계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정부 쪽 얘기는 그거죠. 아까 뭐 포괄수가 얘기하셨지만 수가에 녹아 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행위료라고 하는 그 수가 안에 그 치료제료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제료를 만약에 30만 원짜리를 아까 쓰셨는데 행위가 35만 원 포괄수가면 그럼 치료제료 30만 원 쓰고 나면 행위료가 5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마취과 전문의 그다음에 뭐 집도의 간호사 그 인건비를 5만 원으로 다 책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에 대한 문제들 그러면 그걸 이런 것들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분류를 다시 하자라던가 아니면 식약처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뭐 허가를 하던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재처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재처리 과정도 뭐 어떤 걸 재처리를 해야 되는지조차 지금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재처리 뭐 일단은 하시고 굉장히 뭐 중앙화도 하시려고 하시고 노력은 하시는데 뭐 거기에 대한 일단은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중앙공급실도 제가 취재를 가봤고 들어가도 봤고 뭐 표지자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인디케이터들 뭐 이렇게 세균 배양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멸균이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배양은 제대로 검사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뭐 의견 병원별로 조금씩은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 근데 그러려면 이걸 규제하거나 관리하거나 감시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적정하게 줄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건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뭐 관리는 하고 계신다고 복지부에서는 얘기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의료기관의 소독이나 멸균 재처리 관련된 부분에서의 관리감독 권한은 뭐 복지부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걸 이행하는 건 보건소에서 지자체에서 하시거든요. 보건소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시는데 문제는 정말 하시느냐라고 하면 안 하세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시지 않고 계시기도 해요. 심지어 관리 대장조차 없어요. 아니 보통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방문을 했고 어떻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관리대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비치해 놓지도 않으시고 작성도 거의 못 하시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하신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 개개들 그렇다면 막 보건소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이걸 복지부나 혹은 질보에서 해야 되는데 하실 수가 사실 없죠.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전담부서가 없으세요. 전담부서가 없어요. 지금 뭐 의료기관 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셨지만 실제로 이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하는 사안 하나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거의 4개, 5개 정도가 쪼개져서 있거든요. 질병정책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의료 관련 감염과, 그리고 뭐 이런 그 뭐 실태 조사나 의료기기 뭐 치료제로에 대한 유통이나 이쪽은 유통은 식약처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유통 관련 뭐 법규라던가 그런 것들은 또 약물정책과에서 하시거든요. 조금 생뚱맞죠? 약물정책과에서 하세요. 그리고 뭐 의료기관 수술실이나 뭐 기관 내에서에 이루어지는 업무들 그건 이제 기관정책과에서 하시고, 뭐 관련 수가에 대한 부분은 보험급여과에서 하시고 6개죠 지금까지. 뭐 이런 부분들 그 전담 부서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같이 얘기를 좀 하면서, 그래야 실태 관리가 되고, 역으로 얘기하면 실태 관리가 되고, 실태 관리가 돼서 그 의료기관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아실 수가 있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특히 뭐 3가지 정도를 크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뭐 적정 보상도 있어야 의료기관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게 이루어지죠. 사실 병원의 수익률 1%라고 합니다. 1%. 네, 그 1%에서 감염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투자한다는 것 쉽지 않죠. 1%의 수익률에서는.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정은영 과장님께서 의료기관 감염관리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올 때마다 마음도 무겁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부가 뭐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해서 가지고 와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이제 체감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멀었다. 또 우리 오주혜 기자님께서 또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더 많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데, 아무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은 저희가 조금 자리가 나왔은 만큼 또 공유를 해드리는 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강중 원장이 말씀하실 때 수술실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그 수술실에 대한 고기정화 설비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실과 관련해서 또 인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3급성기 인증 기준, 아까 뭐 소독 멸균 지침이랄지 중앙 공급실이랄지 또 수술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천적인 문제가 저희가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이다 보니까 현재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기관이 지금 20%밖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환자 안전 사고를 지금 16년 7월 29일부터 환자 안전법이 개정이 돼서 환자 안전 사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 사고를 보면은 이제 수술과 관련된 것들이 한 11%입니다. 근데 그게 수술이라는 어떤 저희가 그 뭐 낙상, 욕창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어떤 수술과 관련돼서 이게 기구에 대한 감염인지 또 이 수술의 어떤 처치의 문제인지 감염의 문제된 세부적인 거는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그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 수술이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나타나는지 인증을 받지 않는 기관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게 유의미한 통계적 분석이 있는지는 앞으로 자료가 좀 더 쌓여야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증들이 그 환자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좀 모니터링이 더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료문제중재원에서 의료 사고와 관련된 감염 수술 건수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도 저희가 계속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13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연 한 50건 정도로 해서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수술 건수는 수술에 의한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조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요소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의료사고로 받아들이는 그 건수들이 이게 어떤 감염인지 감염 사고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세부적 분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실제로 이제 의료기관 안에서의 그런 감염과 그다음에 감염 활동과 그런 실태 조사나 또는 그 실태 조사가 안 되더라도 또는 환자 안전 사고나 또는 의료 분쟁 사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나타날 수 있는 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제가 사실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또 점검을 해서 행정 처분도 하고 뭐 시정 조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실태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건소가 그 기관의 허가 기관이고 관리 감독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분도 보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수술실에 대한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고, 아까 이제 또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그 수가 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서도 제가 급여과에다 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우리 수술 간호사에서 정말 그 수술실의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적정한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감염과 관련해서 또 큰 사건이 있었죠. 다나원 사건이 있었고 작년에 또 서초구 피부과 사건도 있었는데, 이제 다나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서는 그 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그다음에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면허 정지까지 갈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고, 그러면 왜 일회용품이 많은데 일회용 주사기만 하느냐,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 외에 기구, 용품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이 아까 8월 14일째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처벌 기준을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도가 있고 보상을 할 수가 있고 처벌을 할 수가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을 정말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상 부분은 다나 의원 그 사건이 터지고 저희가 16년도에 10월에 그 보상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원래 이런 진료 재료나 치료 재료는 행위별 수가에 포함하여 하는 원칙으로 하다가 그 행위별 수가보다도 높은 그 기구를 사용할 때 치과 재료나 또는 기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별도 보상하는 방침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한두 개만 처리한 게 아니라 그 처리되는 개수만큼 한다는 보상 원칙을 제 기억으로는 2016년 5월, 그러니까 다나원 사건이 2015년 11월경에 발생을 했으니까요. 5월에 발표를 했고 16년 11월에 그 일회용 안전주사기나 내시경 소독료 등이 신설이 됐고요. 그때 로드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현재 치료제로 별도 보상 항목을 해서 현재 뭐 12항목에 대해서 10항목, 그다음에 28항목,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현재까지 해서 그 보상 항목 중에서 23항목이 됐고, 지속적으로 지금 연내 추진을 위해서 로드맵에 따라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고, 아까 강 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일회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추진 그 로드맵이 설정이 돼서 그 방향대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아마 보험 재정이나 이런 어떤 여건이 허락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일회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추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독 멸균 처리 지침이라는 게 사실은 재처리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일회용은 버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소독 멸균 지침이라는 거는 이제 재처리 기준이고, 재처리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고준위, 중준위, 뭐 그다음에 저준위 이렇게 해서 저위험도 그래서 어떠한 기구들이 해당이 되고 어떠한 소독과 멸균법을 실시해야 되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중앙 공급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저위험 기구만 돼 있으면 현장에서 해라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내시경 기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처리 지침을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재처리 기구가 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에서는 재처리 기구가 무엇이냐, 소독멸균 지침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식약처에서 일회용 제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재처리 기구다라고 저희는 지금 정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과 감염학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도 제가 외과 감염학회하고 이런 수술실 관련해서 뭐 수술포의 보상 문제 이런 거하고 조금 논의를 할 때 지금 현재는 다 수술포는 보상이 되고 있고요. 논의를 할 때 이제 그 당시도 재처리 기구에 대해서 조금 식약처가 하든지, 그러니까 일회용 기구 중에서도 재처리 기구가 있다라는 거 아까 그 슬라이드 보여주셨지만은 원래 외국에서 허가는 그 재처리 기구처럼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식약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기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외국 허가 사항과 이게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 실제로 일회용 제품 중에서도 대부분 일회용 제품은 보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일회용 제품 중에서 어떤 부분은 분류를 해서 재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그 처리 절차를 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처리 절차는 다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재처리 기구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보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똑같이 다시 느끼면서 사실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아무튼 저희 과나 또 관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식약처와 그다음에 외과 감염학회와 아까 뭐 이런 또 학회들 관련 학회들과 해서 한번 재처리 기구를 좀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거기에 대한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여기구 문제입니다. 그 대여기구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 영역이었어요. 그 대여기구란 바를 제가 올 초에 제가 왜 의료 관련 감염 대책 만들고 그러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여기구가 나오고, 사실은 우리 처리 지침에 따르면 대여기구든 그다음에 의료기관이 보유한 기구든 그 기구를 마지막에 환자한테 투여하는 사람에게 점검할 수 있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 간호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구를 받으면 멸균할 수 있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잘 처리를 해서 멸균해 갖고 어떤 기관에서, 그러니까 대여 기관을 관리를 하는 방안 또는 그 기관에서 일단 1차 멸균을 해갖고 이제 의료기관에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지침이 병원에서의 지침도 필요하지만 이 대여 기구의 실태와 어떤 그런 현황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독멸균 지침을 제가 작년에 개정을 할 때는 소독멸균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FDA 한국의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약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효과를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한번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여기구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외과감염학회나 또는 그 식약처와 협의를 해서 개정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처리 기구나 또는 대여 기구와 관련해서 어떤 필요한 그 병원 안에서 어떤 필요한 어떤 비용이나 또는 인력,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 건강보험 쪽을 담당하는 쪽과 했으니까 저희가 일단 실태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될 거예요. 이게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리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한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검토가 앞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준혁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거의 다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감염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감염이라는 게 사실 잘할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아시다시피 한 번 구멍이 뚫리면은 아주 대규모의 사건이 터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 수가는 지금 현재 인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지금 감염관리 수가 연계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뭐 수술실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인증이라는 것들이 안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격 환자와 그 적격 환자가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아웃컴을 보여야 되는가가 그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증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그거를 뭐 수가에 담아야 될지 어떤 다른 부분에 담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또다시 느끼는 계기가 됐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간에 정부보다 또 우리 의원님이나 또 학회 차원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용 의료기구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좀 진행해보고 또 질의응답까지 받아봤는데요. 끝으로 1분 이내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준혁 기자님.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좀 더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너무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취재하면 이거 감염 취재할 때는 보면 보통 이건 하루 이틀로 뭐 누구 이렇게 잠깐 얘기 들어서는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여러 명 며칠 동안 해야 겨우겨우 제 퍼센테이지 몇 개 이렇게 받아내는 정도라서 정말 힘들거든요. 못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고려를 좀 해주었으면. 너무 위축되어 계세요. 솔직히 의료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거는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은 안기종 대표님. 예, 저는 이어서 똑같이 오늘 이 국회에서 토론회가 수술실 안전, 특히 감염 이 관리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려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멸균 안 된 기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말씀드려서 저희가 100% 멸균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멸균을 위해서 그 소독 과정이나 뭐 세척 과정이나 모든 것들을 하는 거는 정말 100%를 위해서 가는 거지. 뭐 일부의 양심을 버리면서 뭐 비멸균 되어 있는 걸 환자한테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술실에서 수술실 간호사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멸균이고 멸균 구역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더 환자한테 안전하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그것 쪽에서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일부 멸균이 안 된 기구들이 수술에 사용되고 있구나. 절대 이러시면 사실 이 자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실 간호사나 집도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100%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그 노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00%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지인 이사님. 네. 다 기본들을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할 수 있게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래서 이제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병든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이 제대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이제 강의에 멀리 보고 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고, 정말로 정책에 대한 지원이 있다 하면 그 지원이 어디로 제대로 가야지 적절하게 투자되고 재투자가 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서 이제 정책을 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준호 의장님. 예, 이거 뭐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성희 국회의원님실이나 하고 우리 또 이 같이 우리 하신 쿠키 건강 TV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간에 이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됐지만 참 오늘 조금 염려스러운 게 아까 이선영 우리 그 이사가 얘기했대로 이거 뭐 멸균도 안 소독도 안 된 거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그런 데는 없고 그거를 규정에 맞춰다 보니까 여기 안 됐을 그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안 된 소독도 안 된 거 갖고 한다. 이거는 뭐 우리 일반적인 개념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기화로 해서 조금 뭐 전환점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까 뭐 재사용 기구라든지 일회용 기구의 뭐 이런 문제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바꿔야 될 문제, 그다음에 대여 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앞으로 더 진행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더 구체적인 건 오늘 뭐 제가 그것까지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그게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대상이 뭐가 되는지 뭐 더 구체적인 방안을 더 우리가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정부 쪽에서도 좀 이번에 좀 투자를 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수술실, 멸균, 소독 뭐 이쪽으로 방향이 잡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재사용 의료기구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주제로 오늘 자유토론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재사용 의료기구, 특히 수술기구의 멸균 표준 지침이 잘 이행되는 건 의료 감염을 예방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 만큼 의료기관이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다들 의견을 함께하신 것 같고요. 특히 재사용 의료기구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선 주기적인 조사 점검과 더불어서 인센티브나 수가 보존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오늘 모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렇게 의미 있게 논의된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수술 환자의 감염 문제는 운에 맡겨지고 있다, 이런 오명에서 좀 벗어나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또 의료 감염 관리의 수준을 좀 선진적으로 높이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